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 문제 행동,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아서 고양이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인데도 문제 행동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집 고양이는 맨날 소파를 물어뜯어요. 제 가죽 가방만 보면 스크래치 다 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이해로 인지된 문제 행동이 아닌 정말 심각한 고양이 문제 행동들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통해서 상황을 개선해야만 했던 정말 많은 빈도수 순서로 우리 고양이 문제 행동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식증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먹는 행위를 이제 이식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이식증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 고양이들은 강박적 이식증 상태를 보입니다. 2살 미만의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입에 넣어보고 씹어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의 호기심, 젊은 날의 치기, 나이가 들면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강박적 이식증을 가진 고양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사료도 충분히 주고 있고 먹을 것도 충분한 상태, 뭔가 섬유소가 부족하다거나 몸이 아픈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씹어서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흔하게 뜯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섬유, 옷을 미친 듯이 뜯어먹고 그걸 동그랗게 재단하듯이. 이 옷을 못 뜯어먹게 하면 그 다음에 뜯어먹는 게 뭐냐면 슬리퍼, 밑창, 모래매트, 쫄깃쫄깃한 에폭시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것도 만약에 못 뜯어먹게 치우고 나면 이제 집에 있는 종이 재질을 다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강박적 이식증을 보이는 고양이들이 약간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미 고양이와 빨리 헤어진 고양이, 또는 유전적으로 샴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울 서킹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런 섬유 조직을 계속 빨거나 뜯어먹는 그런 이식 행위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고양이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뜯으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 강박적 이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렇게 강박적 이식증을 하는 고양이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위험한 것들을 치우는 거는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겠지만,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런 강박적 증상을 하려고 하는 그 작은 요인이 되는 감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약물 관리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씹어 삼킬 수는 없지만 계속 물고 뜯을 수 있는 대체 행동의 것을 함께 제공을 해야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불안할 새가 없는 일상생활을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를테면 사료를 여러 곳에 나눠서 배치하고 먹이 퍼즐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갖춰져야지 그나마 강박적 이식증은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완치가 될 수는 없어요. 70% 정도 증상이 완화되는 게 치료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박적 이식증이 있는 고양이들은 평생 살면서 보호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깊이 관찰해야 되고, 또는 평생 약물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신경을 써야만 하는 하나의 질환이다. 강박적 이식증이 있는 고양이 중에 화분에 있는 돌을 맨날 씹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사냥놀이 시간을 정말 많이 늘리고 먹이 퍼즐 사용 빈도수를 높이고, 거기에 일상생활에서 보호자가 조금 이 생활 루틴이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랬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안정제 투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가 이식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게 이 친구가 강박적 이식증인지 또는 무료함에 의한 이식증인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검진이 우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에서 빈혈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 만성 통증 이런 거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 친구가 물어뜯는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어떤 재질을 선호해서 물어뜯는지, 그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 제공이 돼야지 이 친구는 강박적 이식증이다 또는 단순히 이식증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짓고 치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2번째로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 공격성입니다. 이 공격성이 실은 대상 기준으로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거인에 대한 공격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거묘나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성. 당연히 다른 동거묘, 동거동물에 대한 공격성은 고양이한테는 되게 익숙한 상황들이죠. 고양이들이 워낙에 독립성이 강한 동물이고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동거묘와의 공격성은 종종 관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려묘 대 사람에 대한 공격성,
이거는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 그냥 집에 귀가를 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뭐 가벼운 행동학 문제로 말하는 놀이공격성, 우리 고양이는 뭐 불만 끄면 갑자기 눈이 커져가지고 띵술띵술 하면서 달려들어요. 제가 뭐 스킨십을 하면 갑자기 깨물어요. 이런 거는 행동학 문제로 상담을 할 정도도 아니기는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하셨던 분, 팔이 정말 피칠갑이 돼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119가 출동해서 고양이를 포획할 정도였어요. 근데 원래 이 고양이는 평소에 정말 말도 잘 듣고 평범한 고양이. 근데 이 고양이가 처음 어떤 공격성을 보이게 된 이유가, 이 보호자가 겨울 옷을 정리하는 그 순간, 옷을 박스에 넣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순간 되게 긴장도가 높아졌고, 그 이후로 폭발적인 공격성을 보이고 나서 그 특정 보호자가 보면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한 거죠.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 공포에 기반한 공격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경우는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높아진 상태, 더 이상 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보이는 것에 대한 파괴와 공격을 해대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 단순히 행동 솔루션만으로 상황 개선은 불가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고 자기가 한번 겪었던 그 트라우마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 교육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최종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는 게 몸에 무리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혈액검사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어떤 뚜렷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플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일입니다. 바로 배변 배뇨 실수. 우리가 하우스 소일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집을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침대 위에 계속 오줌 싸지, 발판 들어 올렸더니 막 똥 한 무대기 들어있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배변 배뇨 실수 때문에 고양이들이 어떻게 보면 파양, 그러니까 유기되는 경우도 꽤나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는 이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배변 배뇨 실수를 하는 고양이들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상태다. 고양이가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화장실 가서 모래에서 해결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아무데나 볼일을 본다고요? 이거는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어떨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불안감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미양철의 양양펀치를 지금까지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장실 컨디션이 어떻게 해야지 잘 유지되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모래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이미 막 화장실, 고양이 한 마리인데 화장실 3개 할 거 다 했는데 얘가 똑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 너무 다묘하죠. 서로 쓸 수 있는 자기 영역지가 좁고 겹쳐서 경쟁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보호자 일상생활 패턴이 너무 들쭉날쭉이야. 출퇴근 시간이 계속 매일매일 바뀐다거나 이런 일관성 없는 생활 패턴으로 고양이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고양이들도 내 생활 루틴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나 어떻게 해야 이 불안감에서 헤어날 수 있지? 라는 이 상황에서 그냥 자기의 가장 강한 냄새들을 자기가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다 그냥 막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고양이가 소변을 볼 때 제 눈을 반드시 쳐다보면서 봐요. 이거 저 먹이는 거죠? 아니요. 이 자리에 내 냄새, 채취가 강하게 묻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자리는 조금 더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만큼 그 생활 공간에서 또는 그 생활 패턴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일종의 비명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변 배뇨 실수를 하는데 이 친구가 편안함을 느낄 정도의 드라마틱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친구들도 마음약을 먹고 그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근데 배변 배뇨 실수하는 친구들 중에는 특정 시기가 되게 힘들어서 또는 보호자가 막 계속 파양되고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 대부분 완치가 돼요. 약물 치료하고 새로운 공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적절하게 약물을 이제 사용을 중단을 하고 이 친구가, 저는 전화가 다시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걸 봐서는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아국절의 행동학
진료를 보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 행동 3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만 고양이 눈높이에서 들여다보면 이 친구가 무엇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우리 집 고양이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힘든 상황이 아닌지 좀 살펴보실 준비가 되셨나요?